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열렬한 팬이십니다. 70대 여성인 저는 매일 이곳에 들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웃으며 댓글을 남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삶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아들을 결혼시키기 전에 인상적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반전적인 사건과 경악스러운 이야기가 뒤따르니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남편과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부입니다. 제 나이가 70세임을 감안하면 꽤나 특이한 결혼이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계속해서 동생들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쓰다 보니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하면서 부동산 업에 종사했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활발한 활동이 제 취향이어서 쉬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30즈음의 늦은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고 이듬해 건강하고 잘생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곧바로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현재처럼 돌봄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엄마인 제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곁에부터 육아와 남편 내조만 하며 살아온 삶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건축 현장에서 큰 사고로 세상을 뜨셨죠. 사고가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며 합동 장례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우울해할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있었지만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바삐 살아갔습니다. 다행히도 동네에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친절한 아주머니가 계셨고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일부 시간은 그분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일을 계속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일은 제게 천부적인 재능 같았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웠고 계약을 성사시킬 때는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3번 바꾸며 키우는 동안 그분을 부럽지 않게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 법학 전공으로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70대가 되어 있고 저렴한 재산과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어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논문에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중형 로펌에서 다양한 변호를 맡으며 경력을 쌓아가는 신입 변호사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이제 딱 하나만 더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예상했을 결혼이었죠. 곧 저의 마지막 꿈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왔던 게 쑥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아들이 예고했던 며느리감이 집으로 인사를 왔답니다. 얼굴이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복스럽고 선한 눈매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는 아가씨를 드디어 만나네. 인상이 참 선하고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호 오빠한테 비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죠. 아유, 부족하긴 사람이 마음이 맞는 짝이랑 결혼해서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며느리감에 집안과 직업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더니 집안은 평범한데 직업이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일반이라고 하더군요. 전문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며느리들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속물이었나 봅니다. 처음 며느리를 보고 흔쾌히 결혼 승낙을 해줬어요. 성격도 무척 좋은 데다가 빠지는 부분도 없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며느리를 보는 사랑의 시선을 보니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것 같아서 금세 손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일을 계속하며 살아갔습니다. 이 일은 제게 천부적인 재능 같았으며 어려운 순간에도 즐거웠고 계약을 성사시킬 때는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3번 바꾸며 키우는 동안 그분을 부럽지 않게 키워주었습니다. 그는 명문대학 법학 전공으로 유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70대가 되어 있고 저렴한 재산과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어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논문에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달 뒤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임을 가득 안고 일어나 꽃 장식을 준비했어요. 물론 제 나이가 많다 보니 그렇게 꾸며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죠.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으로 가서 예약한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시아버지와 예비 며느리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긴장돼서 물을 마시다가 석 잔을 비우고 나서야 예비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리 모양은 80년대 미스코리아처럼 풍성한 사자머리의 화장은 지나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차림 또한 화려한 무지개색 옷에 페리스 힐튼처럼 큰 깃털을 신고 있었어요. 끝이 있길 바랐지만 금목걸이, 팔찌, 손가락에는 금반지까지 꽂고 있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시아버지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서 크게 놀랐죠. 하지만 아들의 장모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정말 멋지시군요. 아름답십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젊은 남자들이 꼭 전화번호를 요구하는군요. 내일이 칠순이면서도 아직 40대 후반으로 보인다니 웃음. 어차피 남자들한테 재미있어 보인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이 인기는 식을 줄 모르나 봐요. 어쩌면 마음에 들던 미모와 스타일이 남자들을 끌어들이는 모양이죠. 부러워요. 나중에 코디도 도와줄게요. 화장법도 알려주고요. 제 아내는 싫었지만 미소 지으면서 꾸미는 시간을 함께 가지자고 말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며 식당에서 최고급 코스 요리를 즐겼어요. 저녁이 끝나고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돈에게는 바랄 게 없다며 애들끼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사의 딸을 둔 사돈은 바람이 많네요. 결국은 신혼집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큰 것은 원하지 않고 강남에 40평 브랜드 아파트만 있으면 만족하고 딸에게는 개인 병원을 마련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당연히 강남대가죠. 아예 강남 고급 아파트부터 병원까지요. 그건 좀 어려울지 몰라요. 저는 며느리에게 개인 병원마저 아니라 신혼집을 강북에 마련해 줄 생각이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강북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 같은 엘리트를 강북에 보내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의사 며느리를 데려가면서 이 정도도 못해주시면 좀 곤란한데 사돈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건 사돈만큼이나 저도 그랬어요. 저한테 강남의 집과 병원, 외제차까지 말하면서 정작 사돈 측은 작은 혼수만 해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라 빠지는 사람도 아닌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예비 며느리는 전문의도 아니고 일반인데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장사를 하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런 집안의 아들을 내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판단했어요. 제가 강남에 집이랑 병원 못 해주겠다고 하면 이 결혼은 못하게 될 거예요. 저 그럼 이 결혼 없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안의 제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뭐요? 내가 얼마나 파란 옷을 장사한다는 소리를 해요. 의사 엄마들은 이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말하신다고요. 됐습니다. 더 말해봐야 기분만 더 상할 테니 이만 일어나요. 식사는 당신이 하시고 스스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파토내기로 하고 한식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저를 따라 나와서 연신 설득하더군요. 엄마 화 좀 가라앉히세요.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협의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얼른 다시 들어가요. 엄마, 저 여종이 진짜 사랑해요. 이 화상아, 너니 순간에도 결혼이 하고 싶니? 너, 저 집에 장가가면 평생 이용만 당하고 살 거야. 내 색식감도 꼬리가 9 달린 여우란 말이야. 모녀가 쌍으로 돈 밝히고 있는 게 보이지 않니? 아이, 엄마,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다 해요.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돈 때문에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거잖아요. 엄마,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요. 제가 강남에 집을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할 테니까 다시 협의점을 찾아보자고요. 아, 제발요, 엄마. 아들놈이 예비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무조건 결혼을 하고 말겠다고 하더군요. 계속되는 설득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해봤어요. 사돈이 많은 걸 바라는 게 괘씸하고 얄밉긴 했지만 아들이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제 얼굴을 안 볼 것 같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개인 병원을 차려주는 건 말도 안 되니 신혼집만 강남에 마련해주고 평수도 절반을 줄인 20평대 아파트로 해주겠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사돈을 이해시키고 협의해보겠다며 저를 다시 상견례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윽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서고 저희 룸 앞에 섰더니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여정아, 저 양반 돈 좀 있는 거 맞아. 강남에 집이랑 병원 좀 차려 달랬다고. 저렇게 야단이니 그러고 보니 저 양반 사는 집이 어딘지 모르는구나. 집이 강남이 아니야. 강남 아니야. 저기 달동네에 살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달동네야. 넌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지난번 판사 사윗감을 냅다 차버리더니 꼴랑 달동네에 사는 집구석에 시집 가겠다고 한 거야. 어쩐지 내가 과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심하게 오바하더라. 됐다. 저런 없는 집구석이랑은 인연을 맺을 필요 없다. 나니 결혼 절사반대다. 아휴, 어디 그지 같은 게 들러붙었네. 엄마 조용히 해. 종수 씨가 어머님 데리러 갔잖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고. 아, 그리고 엄마는 내가 바보로 보여. 겨우 달동네 사는 집에 시집 가겠냐는 말이야. 우리 어머님,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 달동네가 곧 재개발이 된 때 꼴랑 재개발 가지고 호들갑인 거니. 너도 참 도대체 언제 철들래? 엄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아, 내 말 들어봐. 시어머니가 달동네 집만 있는 게 아니야? 여관과 고시원 주택 7채를 소유하며 땅도 보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시작되면 억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근처 부동산에서 시어머니의 재산이 최소 100억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가 될 것이죠.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엄마에게 더 빨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꿈도 몰라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요. 종수 씨가 시어머니를 데리고 오면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맞는다면 좋겠어요. 엄마는 100억이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때론 조용히 기다려야겠죠. 어쩌면 돈 문제로 그들의 대화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많아서 사과도 중요한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마나 딸이 마주하면 화를 내고 말을 가리켜 끝낼 것 같습니다. 대화를 듣고 문을 확 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짝짝꿍 잘 맞고 있네요. 며느리 자리로 들어가려 했던 사돈과 며느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들에게는 또 내 아들을 주기 싫습니다. 사돈과 며느리는 겁에 질려 무말이 되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개발로 인해 부자가 되어 입을 다물고 있던 거였어요. 결혼시키기 싫어서 아들에게 확실하게 말했고 화가 나서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한 달 후에 여정과 다시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정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눈질비인 것을 잘 알지만 모두가 조건을 따지며 결혼하는 시대라며 조금 웃음이 나왔어요. 아들의 말을 반박하며 그 집 여자들과 견줄 일 없게 했으나 아들은 사랑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며 한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결국 헤어지지 못했어요. 매주 날마다 그들은 말했어요. 사돈과 며느리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며 마음을 열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몇일 동안 수건을 머리에 감고 드러누웠지만 아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식으로서 부모가 되기보다는 사돈과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 장소를 정하려고 했지만 두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사죄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사돈과 며느리를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번 상견례에서도 그녀는 부담스러운 옷차림과 화장을 해 제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나 참았고 억지 미소를 짓고는 안 왔나요? 과거 화를 내서 미안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내서 미안했다고 그제요. 최종적으로 사돈이 죄송하다고 했어요. 물론 하지만 어머님 죄송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시도했는데 마음이 풀렸고 맛있는 밥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둘 다 맛있게 먹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두 모녀가 결혼 후 집안과 경제적인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사돈은 강남의 며느리의 병원을 차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현재 일하는 병원에서 경력과 실력을 쌓으면 훗날 개인 병원을 차리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40평대가 아닌 20평대 아파트로 제안했습니다. 사돈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나가는데 두 모녀는 밖으로 나간 뒤 상처 말다툼 후 다시 원활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위기가 있었지만 끝에는 양쪽이 타협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때처럼 입을 함부로 놀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대화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이 언짢았지만 억지로 참아가며 두 모녀와 두 번째 상견례를 이어갔지만 속이 시원하지 않은 채 자리가 끝나버렸어요. 사로는 나중에 다시 식사를 하며 결혼 날짜, 신혼집, 그리고 혼주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고 하더군요. 도대체 상견례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 기분이 정말 나빴네요. 일주일 동안 제가 무언가를 계획했어요. 두 모녀와 완전히 결말을 내기 위해 확실한 방법을 찾았죠.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몰래 찾아갔어요. 그곳은 나의 사도와 며느리, 그리고 다른 집안의 사람들과 상견례하는 자리였지만요. 사실은 우리 집에 두 번째 상견례에 왔던 모녀가 바람을 쐬겠다며 대문 밖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대화 내용은 이랬어요. 여정아, 진짜 여기 재개발되는 거 맞지? 그런데 너희 집은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더냐? 해코자 강남 20평대 아파트니까. 게다가 너희는 개인 병원도 마련한다는데 믿음이 가지 않아. 너 이런 집안에 시집을 얻으려고 그동안 잘난 남자들과 어디 갔더라? 커도 찬 거냐 애어놔주세요. 여긴 재개발되는 건 맞아 배고프자가 되는 것도 맞는데 CM이가 저렇게 나오네. 나는 오늘 사과하면 거의 다 받을 줄 알았어. 이 헛다카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또 볼 것도 없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 않겠어? 너는 얼마 전에 본 남자는 어땠는지 너를 죽일 만큼 사랑한다면 그는 성형외과 의사였어. 응, 나는 좋아. 결혼하자고 하는 한의사와 성형외과 의사까지 둘 다 괜찮은 편이야. 그러나 개인 병원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없더라. 아무래도 병원을 짓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래도 성형외과 의사는 강남의 40평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고 엄마에게 10억을 줄 거라고 했어. 제일 좋은 조건은 그 의사네가 나았지. 그러면 일단 그 성형외과 의사랑 상견례를 해보자. 나는 부모님을 만나서 조건을 들어보고 돈을 쓸 준비가 됐다고 말해볼 거야. 그러면 그 집에 시집갈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여기 탈동네 놓치면 똥칠할 거라고 생각해. 성격도 요란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정리하고 성형외과 의사와 상견례를 하고 한의선에도 만나보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만족스러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은 엄마를 닮아서 아주 현명하죠. 그래서 오늘은 대충 둘러다니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 달동네는 다른 집들이 빠그라지면 사돈 맺자고 했어요. 그때 제게 대문 안에서 두 모녀가 돈에 미쳐서 저울질하고 신랑감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의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요청했어요. 그 결과라도 지금은 사돈 모녀가 있는 성형외과 의사 식구들과 상견례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룸의 문을 열자 사돈 모녀는 놀란 표정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상견례를 못한 채 죽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를 다니면서 집안을 살펴보고 더 많이 뽑아 먹을 수 있는 집안을 선택하는 어려움도 있었죠. 사돈은 저를 주목하며 무슨 일인지 물어보며 제 방에 왜 들어왔는지 의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돈과 미신 부인이 돈을 밝히고 저울질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상황을 이해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 아들을 불러서 모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대화를 이어갔어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도착했군요. 그 방은 총수가 오는 곳이구나.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와 다른 가문 출신인 M이라는 여자와 상견례를 베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널 부르게 됐어. 제대로 소개할게. 여자를 만날 때 중요한 건 그녀의 출신이야. 아들은 루마니가 있는 가문 식구들을 보고 크게 분노했어. 조여정아,
너 왜 그런 짓을 해? 넌 참으로 오만하구나. 내가 어떤 애였는지 알았단다. 너와 내 엄마가 정말 한심하다. 너희와는 끝이다. 내가 알 거야. 두 모녀는 입맞춤을 하고 고개를 들더군. 형수가 가서 시비를 걸었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요? 제 딸이 그렇게 쫓아다니게 하면 어쩌죠? 이제 가세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우리가 원하는 집과 병원은 찾아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집 사람들을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며느리는 시비를 걸고 모친이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토킹은 범죄라는 것 알아. 내가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롱하고 싶지는 않아요. 며느리는 제 아들과 함께 거짓말을 하며 제 앞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오빠,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 내가 종업원 불러서 내쫓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도 천진난만하게 연기를 연출하는데요. 제가 녹음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하고 상견례 자리를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성형외과 부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던 성형외과 의사가 일어서서 내 아들을 향해 다가왔어요. 주먹 싸움을 벌이려는 건가 싶어서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들을 안아주며 종수야, 오랜만이야. 나야, 나, 고등학교 동창 김은수야.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렇게 만나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며느리의 다른 신랑이자 동창인 친구를 보고 은수야. 오랜만이구나. 나도 너 변호사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이런 데서 봐. 이걸 반갑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반갑다 친구야 하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제야 우리에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믿음이 생겼는지 아들 친구와 부모가 다시 우리 상황을 듣기도 했고 사돈과 며느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추악한 속물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 친구인 성형외과 의사가 며느리에게 다가가 큼지막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갈았습니다. 이 비열한 여자는 어디에도 없는 행동들을 해서 상을 보고 다니면서 전문 의사가 아닌 일반인 주제로 개인 병원을 마련해 달라고 할 때부터 욕심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시댁을 찾고 있는 거였네요. 아니면 돈이 많은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네요. 양다리도 아니라 문어다리라고 합니다. 외모는 평범한데 남자들을 어떻게 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면 진짜 부끄럽네요. 아, 왜 때려? 오빠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랬다. 더니 겨우 여자의 과거만 보고 판단하는 남자였나 본데.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든 양다리든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 정리해줄 생각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이었다니라고 했는데. 그러나 날 때리고 난 여자한테 손 좀 주는 놈이랑은 결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남자가 이런 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쫓겨나지 않고 참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계신다면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남자가 되게 좁은 놈인지 우리한테 버리다 실어박혀 온 그들하고 흔적을 찾아 삼켜주고 그 아이들도 거기에 탄막을 겨냥하며 소음을 발사하는 이런 녀석들은 필요 없어. 아직 나 좋다는 한 명을 제외하고 다른 남자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이들은 정리하자. 불행하게도 두 모녀는 아주 뻔뻔하게 피해자 모습을 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아들 친구의 부모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방문 앞으로 와서 막았어요. 글 쓰다 보니 복잡한 관계가 되었네요. 아들 친구 부모를 아저씨, 아줌마라고 호칭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저씨는 문을 닫고 팔을 벌려 막고 있는데 아줌마는 흥분한 얼굴로 사돈의 머리를 잡으며 소리쳤어요. 이 미친 여자야. 우릴 조롱하고 저울질하는 게 무슨 짓이야. 이 여자 아니었으면 정말 빈더하고 인연 맺을 뻔했어. 내 아들 삶 망칠 뻔했어. 이 상황에서 성나게 말했죠. 의사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어이상실해. 이때 다소 치질된 이메일 표현도 사용했다. 야, 너는 좋은 말 할 때만 해. 내가 화내면 정말 무섭다 하면서 끼고 개도문 아줌마.
이어 아줌마는 콧 끼고 사돈의 머리를 흔들며 계속 떠들었어요. 이에 사돈도 아줌마의 머리를 잡고 경쟁 시작했고 그 끝녀리도 아줌마의 머리를 잡았죠. 결과적으로 2대1 상황이 되어 제가 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으킨 일이어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몸을 쓰지 않았지만 어디서도 지쳤던 나의 악마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시어머니의 머리칼과 사돈의 머리칼을 동시에 잡고 아줌마를 떨어뜨렸다. 그때 몸이 자유로워진 아줌마는 양손을 들어 두 모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로 싸우는 소리가 커졌고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내가 아줌마와 이겼지만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상황이었지만 서로 손을 잘 맞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두 모녀의 머리를 잡고 흔들면서 아줌마는 따끔한 으깨들을 날리며 때렸습니다. 결국 사돈과 며느리는 눈을 돌릴 정도로 이긴 것이 보여서 바닥으로 내던져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들 친구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나는 먼저 테이블 위에 차가운 김치전골을 두 모녀에게 뿌리자마자 다른 사람들도 양념게장, 생선 머리 등의 고함한 음식을 마구 던졌습니다. 두 모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몸을 웅크리며 맞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쾌한 보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과 종업원들이 달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두 사람은 모두 상처 입고 집에 돌아갔고 저희 가족과 아들의 친구들이 다시 주문을 하고 먹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냉정히 정리해달라며 결정적인 발견을 했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더러운 사람들이라서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낯선 사람들을 고용했고 사돈과 며느리의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변호사들에게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알리고 아들의 친구는 의사들에게 정보를 전달했어요. 또한 인터넷에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고 뒤쫓아서 고소당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과 며느리는 가짜의 사람들을 홀려 결혼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같이 싸웠던 아줌마에게 연락해 응징에 나섰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훌륭한 아내였어요. 제가 쏘아올린 화살의 유부남과 그의 며느리는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부부로 소문나 호남 모든 부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흥신소 소장이 연락을 주었는데 그 두 사람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시집갈 남자도 만나주는 남자도 없어서 혼자 사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해고되었다고 하네요. 의사라면 돌보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말했길래 해고라도 당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여자가 사설병원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백수가 되고 마음이 급했던 며느리는 취업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서 지방에서 한 의사와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기혼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흥신소 소장에게 부탁하여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며느리는 유부남의 아내에게 마치 배든 연하나처럼 맞고 잡혔는데 마지막엔 상거녀 누명까지 들여다 많은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다고 하네요. 이런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망가지다니요. 며느리가 팔자를 펴려고 했지만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돈은 흥신소장에 벗어나 놀고 있고 그녀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돈은 어떻게 나와 재회할지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얼마 후에 저는 집과 여관, 고시원 7채와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며느리가 알던 돈을 받아 아들의 집과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을 거느리며 일하는 수장이 되어 아들은 작은 로펌의 대표이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동안 저는 여자를 아들에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이미 연애 중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일하면서 후배인 변호사이자 결혼을 할 적절한 나이에 이른 그녀가 아름답긴 했지만 아들이 지난번에 데리고 온 여자를 기억하며 믿음이 가지 않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응, 맞아. 어떻게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 내 허락을 받으려면 여러 번 뵐 필요가 있어? 종순아, 너 엄마를 알아? 그럼 알아? 이해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있는지 모르기는 하겠니? 서울의 소문이 돌기 시작해.
그런데 지금의 연인과 반드시 결혼해야 해. 내가 고른 여자를 보고 결정해야 했잖아. 너는 여자를 볼 눈이 없어서 지금 바로 허락은 못 해줄 거야? 엄마, 그게 아빠잖아. 그 사람이 내 아이를 가졌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뒤통수에서 쥐가 나더라고. 처음 데려온 여자는 다들 알 것 같지만 두 번째 여자는 호르몬이 아냐고. 과연 내가 어느 죄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임신. 진짜 내 잘못 때문에 미치겠어? 얌전한 것 같았는데 머리 아픔이 연일 계속돼. 그러니 말했잖아. 이런 상황 때문에 고생을. 아주 명확하게 하자. 아름다운 그녀의 가문 때문에 상견례를 받아들일래. 아니야. 가문이 대단하지는 않아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이고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상견례만 생각하면 지치지만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서야 했어요. 처음 만난 사돈내외는 아들이 말한 대로 훌륭하고 온화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은 피할 수 없었지만 사돈내외를 보고 기쁘게 수락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곧 부부가 되고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와 부딪히면서 착하고 순수한 아이임을 알았어요. 어리석게 전 며느리와 비교하지만 그녀는 정말 다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아낀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손녀가 태어나면서 육아를 도맡아 했어요. 노후를 즐기고자 했지만 손녀를 키우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변호사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제가 육아를 맡았어요. 바쁘고 힘들어도 행복한 육아를 3년간 이어왔어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떨며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어느 날 주말에 손자와 며느리, 아들을 친구의 집에 맡기고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청첩장을 줬으니 여러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가사 부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흥신소 소장이 추적하다가 놓쳤다며 오갈 곳이 없어 제 친구 집에서 가사 부인으로 있었던 거군요. 제 사돈을 맺을 뻔한 썩을 년이었습니다. 저는 썩을 사돈 가사 부인을 불쌍하게 늙고 고생한 티가 나도 가엾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생각이 치밀어서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망신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만해 내가 모른 척하면서 내 어머니와 왜 눈치를 보는 거야? 눈치 없는 사이 가정에 왜 혼을 부르는 거야? 그러자 친구들이 웅성거리며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며 사돈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모른 척하는 연기, 기발하게 자랐네요. 남의 아들을 망쳐버리려던 썩을 년아, 무슨 소린가요? 제가 파출부이니까 무시하고 막말하려는 건가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상 다 차렸으니 방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여배우들도 오는 갈 연기를 해내며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이가 옛날 사던 내가 예정을 생각하며 당신 딸에게 딱 맞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중이었지만 생각이 있다고 옆구리를 찔러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썩을 년이 나에게 달려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었다고요. 어머머, 사돈 크게 정말요. 이미 우리 딸이 병원에서 잘리고 알바하고 있어요. 아마도 개인 병원 차려줄 남자를 만나 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게요. 제가 소개한 제3의 남자, 2년째 아는 사람이니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온 사기꾼 오성식인데 2년이랑 사기치는 사기꾼이니 딱 맞을 것 같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사기꾼도 사자라고 하잖아요. 어때요? 제 말에 귀 기울이나요? 우리한테 그만큼 복수했으면 됐지. 아직도 제가 놀리는 건가요? 당신이 내 딸을 뒤엎는 바람에 우리 모녀 인생 쪽났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인생을 쭉 내려가는 것을 나는 막아준 거야. 지금 내년 자리가 너의 자리야. 나는 이렇게 욕을 하긴 했지만 결코 가사도우미라는 직업을 싸잡아 욕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제 말에 요지를 이해할 거라 믿어. 그렇게 썩을 사돈녀를 조롱했더니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제 머리카락을 잡더군.
나는 가만히 있었어. 제 친구 8명이 사돈녀에게 달려들어 흥신 두들겨 패줬어. 백발인 머리카락이 절반 이상 뽑히고 뺨따구는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팽팽하게 부어올랐어. 사돈녀는 엉엉 울면서 팔자 타령을 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어졌지. 이런 썩을 년은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줘야 한다면서 말이야. 이윽고 저희 친구들을 초대한 친구가 사돈녀의 짐가방을 현관을 향해 집어 던졌어. 온갖 쌍욕을 하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지. 그러자 오가는데 없던 사돈녀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내쫓지 말라고 애원했어. 자기 딸이 고시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려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제 친구는 저 못지않게 독종이어서 무릎을 꿇고 비는 사돈년의 뺨따귀를 세차게 날리고 소금까지 가져와서 팍팍 뿌려줬어. 그래서 그녀는 가사도우미에서 잘리고야 어딘가로 떠나버린답니다. 이것으로 제 복수는 끝났어요. 오히려 앞으로도 서름이 많을 것 같아요. 사위는 개고생하고 며느리는 은둔 생활을 하며 살아갈 테니 현재는 진행형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부터 진심으로 여유가 없네요. 아들은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고 훌륭한 아내와 사랑스러운 손녀들을 낳았으니 언제든 미소 짓고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도 손녀를 더 키우고 싶어서 욕심이 생기네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만이 가득하게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